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오늘은 요거 남은 한 단원 마저 같이 보고요. 여기 있는 실습 정리하시는 걸로 이제 진도 나가는 거는 마무리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메서드 간에 상호 호출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살펴봤었어요. 요 뒷페이지부터 좀 엉켜 있었는데 요것과 관련된 예제가 있습니다. 요번 단어는 프로젝트 새로 만드시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어서 하세요. 이어지는 단원이에요. 자, 메인 메서드에서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f2한테 그 a를 보냈어요. 그럼 이 f2가 맨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전달돼서 이제 10이 x2로 복사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f2의 %d 뒤에 있는 거 갖다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10은 f1의 또 %d x2를 다시 한번 넣었죠. 곱하기 2라고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전달받은 x2를 f1한테 또 토스를 해요. 그럼 여기 있죠. 그럼 x2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게 이쪽에 있는 x1의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줄에서 또 출력을 합니다. f1은 x1을 여기 %d에 넣었으니까 10은 10 더하기 1 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줄에서 10 더하기 1을 리턴합니다. 그럼 11이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 자리가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11 곱하기 2가 되니까 22라는 값이 리턴되는데 이 리턴되는 게 f2가 호출된 위치, 즉 맨 처음에 있는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자리가 2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22가 B에 저장되고요. F2의 A 10이었죠? 10은 B 22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출력되는 건 F2의 10은 22다 라고 결과가 출력되겠죠. 출력되는 순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F2가 제일 먼저 호출되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출력이 될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F1을 호출하니까 1로 제어가 넘어가죠. 그 다음 이쪽이 먼저 출력이 된다고요. 여기가 2번. 그리고 돌아오고 다시 넘어가서 여기가 맨 마지막에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서로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부터 코드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코드의 그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이렇게 적어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태블릿 같은 게 있으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태블릿이 없으시면은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좀 너무 강의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고요. 자, 제가 단톡방에 또 프로그램을 하나 올릴게요.
단톡방에 제가 올린 프로그램이 주밋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예요. 원래 윈도우 번들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윈도우 파워토이라고 해서 일종의 윈도우 확장팩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만 따로 뽑아낸 거고요. 뭐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런 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요, 윈도우 화면 우측 하단에 왜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 있는데 그 아이콘으로 등록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주민치예요. 제가 지금 표시한 거. 요게 떠 있으면 돼요. 뭐 굳이 태블릿이 없더라도 화면에 마우스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이건 뭐지? 일괄 삭제가 안 돼서 일일이 이렇게 지워야 되는 좀 불편함은 있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코딩을 하다가 내가 이거를 좀 이 흐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밋이 가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2 누르시면은 마우스 모양이 빨간 점처럼 바뀔 거예요. 클릭하신 상태에서 화면에 낙서가 돼요. ESC 누르면 낙서가 다 지워져요. 자, 아까 요 시계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 요 슬라이드를 좌우로 조절해서 선 굵기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써본 바로는 2.0이 제일 적당하지 않은가 싶어요. 컨트롤 1을 누르면 화면 확대니까 이거는 뭐 사용하실 일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평상시에 수업할 때 화면 확대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컨트롤 2를 누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화면에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열심히 그려놓고 이걸 내가 좀 나중에 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 윈도우 단축키 저장 컨트롤 S입니다. 컨트롤 S 누르면 그대로 이미지로 저장이 돼요. ESC 누르면 없어지고요. 컨트롤 숫자 2 저장할 때 컨트롤 S 끝낼 때는 ESC 이렇게 해서 그 코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생각하셔야 될 때 화면에다가 이렇게 직접 드로잉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앞에 예제에서 메서드가 호출되는 순서를 확인해 보면요. 여기 파일 이름은 달라요. 메인이 제일 먼저 시작되고 메인이 F2를 호출하고 F2가 F1을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서드가 종료돼서 가장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서는 F1이 제일 먼저 끝나요. 종료된다라는 거는 리턴을 하는 거예요. F1이 제일 먼저 끝나고 그 다음 F2가 끝나고 그 다음 메인이 종료돼요.
호출 순서의 역순으로 먼저 종료가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메서드 A가 실행하는 도중 그 안에서 다른 메서드 B를 호출하면 그 B가 종료되기 전까지 A는 종료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가 돼요. 즉, 먼저 실행된 메서드가 가장 나중에 종료돼요. 이거를 first input, last output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줄여서 FIL 혹은 선입 후출 관계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선 이런 순서를 스택이라고 불러요. 메서드 간의 호출 순서와 종료 순서를 의미하는 게 그래서 호출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호출 스택의 의미는 호출된 역순으로 먼저 종료된다. 자, 그래서 다음 예제는 5번 예제 소스 코드를 그대로 다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 먼저 고치고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만 코드를 추가한 거예요. 각각의 메서드마다 시작과 종료됐음을 의미하는 출력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작 순서와 종료 순서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 메인에서 시작을 하니까 얘가 제일 먼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F2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여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 프린트 LN을 만나요. 그럼 얘가 두 번째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출력되고 또 F1을 호출해요. 그럼 1로 가겠죠? 그럼 F1 시작이 세 번째로 호출돼요. 쭉 가서 F1 종료가 네 번째로 호출되고요. 리턴하면 호출된 대로 돌아가죠? 그 다음 F2 종료가 다섯 번째로 실행되고요. 리턴하면 다시 호출된 자리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메인 종료가 맨 마지막에 실행됩니다. 이 실행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이제 코드를 내가 파악을 못하는 게 돼요. 다음 얘기는 파라미터의 값복사라는 얘기인데요. 함수 메서드로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보낸다라는 거는 값을 복사해서 보낸다 그 얘기예요. 자, 파라미터의 유효성 범위. 파라미터는 자신이 정의된 메서드에 속한 변수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메서드에 대한 이 중괄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메서드가 서로 다르면 이 변수의 유효성 범위, 이걸 스코프라 그러거든요. 그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 똑같더라도 서로 다른 값으로 구별돼요. 이게 이름이 똑같아도 성이 다르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자, 아래 두 개 메서드 중 to에서 정의한 파라미터 A와 변수 B는 바에서 정의하는 메서드 파라미터 A나 변수와 단지 이름만 다를 뿐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값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예제 얘기예요. 네. 메모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넘어가셔도 돼요. 자, 기본 자료형 변수를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봤었던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루트, 더블, 불린, 차, 그리고 스트링까지. 걔네들은 값의 복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변수 이름과 파라미터 이름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기본 자료형 변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경우에만 값복사가 발생을 해요. 복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메서드 안에서 파라미터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원본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 말들이 무슨 말인지 다음 예제를 통해서 봅시다. 메인이 있고요. A에다가 10을 넣습니다. 그럼 메인 하고서 A 값 출력했으니까 처음에
메인 한 다음에 1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푸한테 A를 보냈어요. 푸가 밑에 있습니다. 그럼 1로 복사되는 게 10이란 말이죠. 여기서 첫 번째, 이 중괄호 범위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동네예요. 그러니까 메인 안에 A가 있고 요 푸에 A라는 애들이 있어도 이름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김 A고 얘는 홍 A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냥 단지 내용이 복사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A에다가 100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110이겠죠? 자, 푸 110이라고 출력이 돼요. 그럼 얘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우리가 종이 하나를 복사기로 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자꾸 복사라고 표현했잖아요. 복사기로 종이를 복사했단 말이에요. 복사본에다가 내가 필기를 한다고 해서 원본이 같이 필기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복사된 변수의 내용을 내가 이렇게 수정을 한다 한들 메인에 있는 원본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다시 A를 출력하면 여긴 여전히 10입니다. 메인 10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한테 또 A를 보내요. 그러면 이번에는 X로 받았어요. int X에다 A를 넣으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도 10 들어가겠죠. 이것도 복사예요. 자, 전달받은 X를 200 증가시키면 210이 됩니다. 그래서 다 210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끝나고 돌아가면 원본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를 출력하면 다시 메인은 여전히 10이라는 거예요. 메서드로 변수를 보낼 때는 값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메서드 안에서 전달받은 변수를 지지고 복구해도 원래 있는 원본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규칙입니다.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메서드 오버로딩은요,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중복해서 정의하는 걸 의미해요. 아까 분명히 첫 단원 할 때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름이 중복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는 그 특별한 조건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원래 한 클래스 안에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둘 이상 가질 수 없지만 4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을 다르게 하면 하나의 이름으로 메서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걸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이걸 씀으로써 메서드에 만들어지는 이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다양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조건은 메서드 이름은 같아야 되고요. 4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달라야 돼요. 메서드 오버로딩은 리턴 타입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과 파라미터는 똑같은데 리턴 타입이 다르다. 그럼 오버로딩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hello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int a를 받아요. 또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럼 개수가 다르죠. hello int a와 int b를 받아요. 이건 개수가 다르죠. hello float a와 더블 타입의 b를 받아요. 이거는 위에 거랑 개수는 똑같지만 타입이 완전 다르죠. 또 hello 더블 타입의 a와 플로트 타입의 b를 받아요. 이거는 파라미터 전달 순서가 달라서 성립이 돼요. 오버로딩을 생각할 때는요, 파라미터 이름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파라미터 이름을 다 지워놓고 나서 파라미터의 개수나 데이터 타입의 구성이 다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스트링 타입의 A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호출하면서 헬로에다가 문자열밖에 전달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서드에 스트링 타입의 컨텐트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용할 때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서 출력을 해왔는데 이거는요 다 출력이 되잖아요. 실제로 자바에 있는 println이라는 메서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리고 자바에서 존재하는 데이터 타입의 종류별로 메서드가 다 오버로딩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출할 때 파라미터 유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println한테 아무거나 다 전달하면은 자기한테 적합한 걸 찾아서 호출하는 거예요.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하면은 println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종류의 파라미터가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파라미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println이라는 이름만 기억하면은 자바에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변수를 다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번 예제에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서 정수값 하나를 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정수형 변수 하나를 전달받는 디스플레이를 호출해요. 정수형 변수 두 개를 주면은 얘를 호출해요. 정수형 변수 하나와 3.14를 주면은 얘를 호출해요. 근데 정수형 변수와 얘는 차 타입이죠. 차 타입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봤었던 내용 중에 모든 알파벳 글자에 컴퓨터가 일련 번호를 붙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를 놓으면은 차 타입은 사실 정수와 호환이 됩니다. 알파벳 A에 해당하는 그 일련 번호로 인식해요. 그래서 얘를 호출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만 기억하고 있으면 전달되는 값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이 그냥 다 골고루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메서드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사할 필요는 없어요.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원래부터 자바 안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자바 개발자들한테 쓰라고 자바라는 언어 자체를 만든 애들이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코드를 제공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성을 위해서 구사하는 스킬이에요. 근데 우리는 프로그래머라고 치면은 우리는 제일 최종 엔드 유저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제 가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만든 코드를 다른 프로그래머가 활용하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왜냐면 그런 기술 유출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잡을 거는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는데 파라미터 유형이 다르면은 같이 이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구현되는 걸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오버로딩은
내가 쓰기 편하라고 존재하는 기능이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이에요. 그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버로딩을 직접적으로 구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오버로딩이라는 기술이 뒤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예를 들면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데서 없어져요, 이 기술이.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제가 봐선 한 4시 반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봤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 1시간, 그 다음에 혹시 코테 문제 푸시다가 좀 남으셨으면은 그거까지 조금 더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첫 주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